일단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오르냐는 거죠. 그쵸?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전 그냥 돈의 힘 같아요. 돈의 힘. 돈의 힘인데 굳이 뭐 물론 이제 돈의 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많이 다뤘지만 뭐 실적 장세, 그러니까 장세 자체가 지금 좋은 거 그런 건데 최근에는 그 속도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너무 빠르니까는 왜 이렇게까지 속도가 빨라졌냐? 여기에 대해서 굳이 펀더멘탈적인 요인을 찾자면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같아요. 첫 번째는 사우디가 좀 의외의 양보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오펙 회의가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러고 있던 시기였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가 갑자기 내가 그럼 100만 배럴 감산할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러시아하고나 우리 좀 이제 늘리고 싶은데 했단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 중간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50만 배럴 증산을 주장했다. 이게 막 증산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래? 그래. 그럼 증산해. 내가 감산할게. 100만.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50을 뚫었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배팅, 시클리컬에 대한 배팅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났었고 그리고는 지표가 좀 괜찮았어요. 지표가 괜찮았다 그러면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지표 이런 거 안 좋던데 하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선거는 넘어서고 자 지표를 보시면은 ISM 이제 지표 자체가 이게 55.9에서 54.5로 내려갔을 걸로들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전에 사실은 미국이 지표 내기 전에 이제 유럽이 먼저 지표들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월치들이 그 전에 나온 수치에 대해서 리비전 되는 숫자들이 있었는데 전부 하향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 이제 코로나 좀 활개치고 있으니까는 그게 12월 초에 나오는 지표에 다 반영돼서 지표들이 좀 나쁠 거야라고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55.9에서 54.5로 내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거고 뭐고 가자 막 이런 약간 분위기도 형성이 됐었죠. 거기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들도 많이 샀는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제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지금 글로벌 각종 지수에서 중국의 기업들 비중이 축소될 수 있고 그 자리를 한국이 많이 대체할 수 있는 거기다가 또 이제 지수 조정 이런 거 있으면서 MSCI 금요일에 한국 증시로 이제 외국인 자금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자, 네. 이게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는 해요. 그냥 오르고 싶은 이유를 찾고 있는 중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 이제 학을 떼는 게 대선 전만 해도 블루 웨이브가 나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희 이거 다뤘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대선에서 블루 웨이브 아니게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아닙니다. 대통령은 바이든, 상원은 공화당이 하는 게 최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얘들아 사실은 이게 최고였어. 막 이러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는 지금 조지아 상원 선거 앞두고서 또 이제 이 시나리오가 계속 왔던 거잖아요. 근데 상원 선거에서 블루웨이브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역시 구간이 명관이야. 블루웨이브가 역시 좋아. 야, 블루웨이브가 이런 식으로는 되어봤자 민주당이 과격한 정책은 못 펼쳐. 어쨌든 박빙이잖아. 50대 50에 그 부통령이 한 표 더 행사하는 거니까 과격한 정책은 못 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대선 상원 선거 관련해서 논리가 계속 바뀌는 걸 보면서 그냥 오르고 싶은 이유를 시장이 찾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볼 거는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입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못 느끼셨겠지만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한국 공매도 막아놨는데.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없는데 이게 보시면은 MSCI 이머징 마켓 ETF에 대한 숏이 금융위기급으로 많았었습니다. 금액상으로 봤었을 때 금융이 넘어섰네요. 그쵸? 이 배팅이 왜 들어왔냐라고 하면 급격히 이제 이머징이 주가 오르니까는 가격 너무 오른 거 아냐 단기에 급등한 거 아냐 하면서 뭐 펀더멘탈 숏이 나온 것도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는 야 이거 앞만 봐도 여론조사 보니까는 조지아 상원
야, 결선 투표 이거 블루웨이브 될 것 같은데 블루웨이브 되면 증시 안 좋다며. 그러면은 EM부터 망가지겠지. 라고 하면서 일종의 해지를 하자는 개념으로 들어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두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축구로 치면 월드컵에 나갔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뭐 토고, 뭐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하고 한조가 됐어. 그래갖고서는 한국의 전략은 프랑스하고는 무승부하고 딴 팀한테 이기고, 뭐 토고 전략도 프랑스하고 비기고 딴 팀한테 이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프랑스는 3무에서 탈락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해지라는 것도 내가 저것 때문에 나도 요거 조금만 해지해야지. 근데 그 생각을 모두가 해버리면 이마만큼 해지가 숏 물량이 쌓여가지고서 역사상 최고치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위기는 아니잖아요, 블루웨이브가. 만약 진짜 됐고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미국 선거 이후에 EM 증시가 다 좋습니다. 불같이 상승하는 이유는 쇼커버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걸로 이거 청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자료 보시면 출처가 그냥 블룸버그가 가지고 올 수도 있었는데 글로벌 모니터라는 거를 일부러 여기 거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글로벌 모니터와 일단 말씀드리면 1도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전문적이기는 해요.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이트입니다. 글로벌 모니터 한국 이제 매체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연준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금리 방향성, 그 다음에 일본하고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전문가분들이 계시면서 그분들께서 글을 쓰시는 그런 매체 혹은 사이트가 글로벌 모니터인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생겼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구독해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가격대가 셉니다. 좀 가격대가 세고 어려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더 금리 이런 거 공부를 하신 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건 사실 이제 제 채널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경영 경제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든지 관심의 정도가 엄청나게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그 몰입도가 높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공매도가 지금 항복하고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신용거래가 지금 재개된 것 때문이거든요. 제가 볼 땐 뭐냐 하면은요. 작년 말에 은행이 신용대출을 막았었어요. 막 이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서 집 산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는 이거 보세요. 작년 12월 잠시 주춤했던 은행 신용대출이 연초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은행이 막아놨던 신용대출 제한에 푼 영향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 이제 말에 들어가서는 이거 보세요. 12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12월에 좀 막았어요. 그쵸? 막았는데 연초 되자마자 아이고 이거 잘하면 좀 장사 되겠다. 그리고 뭐 빌리려는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은행들에서 풀어줬어요, 다시. 지금 이제 신용대출 보시면요. 4일새 5천억이 늘었답니다. 4일새. 5천억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은행만 했냐? 증권사도 재개했어요. 증권사. 증권사 보시면은요. 작년 말 기사예요. 그쵸? 증권사 신용융자 중단 여파. 상승 레버리지 투자 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 삼성증권, KB증권, 하나투자증권 등 담보대출 및 신용융자 중단. 신용대출 써가지고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보시면은 한 번씩 신용 안 나갈 때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아침에 딱 HTS 키면은 공지사항이 뜹니다. 자, 무슨 해서 한도 에 다다라가지고서 신용대출 당분간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떠요. 기존에 있는 신용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팔고 나면 신규로 내가 신용을 해가지고서는 주식을 못 사요. 그쵸? 그런 식으로 작년 말에 좀 막았었어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근데 오늘부터 신용대출 속속 재개.
첫 번째 거래일이었잖아요. 그쵸? 증권사도 돈줄에 다시 푼다. 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쭉 보시면은 증권사도 어쨌든 늘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료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부터 돌아갈게요. 얼마나 늘었느냐 금액적으로는 연초 이후로요. 지난 한 주 동안 신용융자 잔액이 약 1조 10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로 다 샀겠죠. 주식. 그쵸? 연초 이후에 개인의 코스피 더하기 코스닥 순매수가 3.5조거든요. 그 중에 1조 1000억은 신용융자로 넣은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사기가 어렵잖아요. 워낙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 신용대출 재개된 거 5천억도 여기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약 1조 6천억 정도와 같다. 그러면은 실제로 개인들이 현금으로 산 건 1조 9천억이다. 예, 거의 부채 비율이 한 7, 80% 되네요. 그쵸? 주식 사는데.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얼마나 갈 건데냐는 거거든요. 얼마나 당신은 신용 거래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은행 쪽은 사실은 계속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는 해요. 은행은 마음만 먹으면은. 근데 증권사가 이제 즉각적이기는 하거든요. 증권사가 좀 특이성이 있어요. 아까 기사 보셨겠지만 증권사가 신용융자에 막았다 풀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말에 막고 연초에 풀고 이래요. 이거는 어떤 로직이 있는 걸까? 이게 규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거 이제 또 상식선에서 하나 알아봐 두시면 좋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예를 들기 위해 들어가 봤어요. 보시면은 21일에 자, 신용융자 신규 매수 일시 중단. 그러고는 12월 말일자에 서비스 재개. 한 개 분기 전으로 가볼게요. 9월 달이에요. 신규 매수 일시 중단. 그러고서는 좀 지나서 서비스 재개. 그쵸? 여기에는 어떤 로직이 있냐 하면은요. 증권사의 경우에는 신용융자를 해주는 게 증권사 자기 자본의 100%까지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증권사 자기 자본이 만약에 1조면 고객들한테 내줄 수 있는 신용으로 빚내서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 증권사는 1조까지만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내줘요.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더 내주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신용융자가 이게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막 꽉 찼어. 그러면 더 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이제 한창 키움증권 이걸 많이 했었는데 증자를 계속해요. 조금씩. 신용융자 금액 꽉 차면은 조금 증자해서 신용융자 더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이익이 증가하며,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기에 되게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늘어요. 그럼 이익 잉여금이 늘죠? 그거는 자기 자본이 늘게 되죠. 자기 자본이 늘었네? 신용융자를 더해줄 수 있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익이 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씩 증권사는 신규로 신용융자를 더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신용융자가 막히기 시작한 게 3분기부터였어요. 그러니까는 2분기까지만 해도 이만큼 비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개인들이 3분기에는 진짜 비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주요 증권사들은 3분기 중에 다 한 번씩은 이 신용융자 신규가 막혔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심플하게 3분기 말 기준으로 자기 자본의 100%까지 증권사들이 해주고 있구나. 그러면은 3분기 동안에 늘어난 이익만큼 4분기에 신용융자 너 더 해줄 수 있었겠네? 라고 가정해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렇습니다. 증권사들 이익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이제 어렵게 증권사 하나하나 다 들어가셔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금감원에 보시면 나옵니다. 네. 금감원에 보시면 2020년 3분기 기준 증권회사 56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1687억이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쵸? 자, 그러면 2.17조 정도 이익이 늘었어요. 이익이 났어요. 요만큼 신용융자 해줄 수 있겠죠? 실제 지난 4분기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증가는 2.7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보다 금액이 좀 많잖아요. 이거는 좀 소형사나 중형사 경우에는
신용융자가 자기 자본 100%까지 안 올라온 데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주요 몇 개사가 꽉 찼었다는 거겠죠. 이제 그런 중소형사까지도 찾아가서 사람들이 신용을 다 냈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올해 지금 1분기 들어오자마자 이만큼 샀잖아요. 1.1조를 신용융자했다. 이거의 그 재원이라 해야 될까요? 이건 어디서 날까요? 지난 4분기에 증권사들이 냈던 이익의 합계만큼 올해 1분기 중으로 개인의 신용 잔액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지난 3분기 보시면 증권사 이익의 합이 2.17조였어요. 근데 지난 4분기는 이보다 장사를 훨씬 더 잘했겠죠. 그쵸? 대충 한 3조로 봐요. 예, 그냥 심플하게 해봅시다. 3조다라고 하면 3조까지는 신용융자가 잔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조 빌렸잖아요. 아직 한 1.9조 정도 남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 그럼 언제 떨어질까요? 자, 너무 오르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모두가 주식 이야기를 하니 짜증난다. 누구는 뭐 상한가도 받고 뭐 현대차그룹 샀는데 20%씩 먹었고 나는 뭐 친구한테 좋은 주식 듣고 샀는데 이거는 뭐 오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빠지고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주변에서 자꾸 자랑하면. 맞아요. 짜증납니다. 네. 근데요. 주식의 속성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소위 미스터 마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과도하게 오르고 과도하게 내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코로나 때 그렇게 팔았겠어요? 광기를 가지고 팔았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주식 작년 연말에 보수적으로 안 보고 계속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광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식할 때 항상 이제 하는 생각인데 투자 격언. 달리는 말에서 내릴 때가 세상에서 제일 아프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 주요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달리는 말이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여기서 내가 먼저 내리면 그 생각보다 되게 아프다. 이익을 낼 수 있을 때 못 내면 꽤 아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실은 그래요. 뭐 영원히 갖고 있어야 돼. 뭐 이것도 언젠가 꺾일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솔직히 이거 좀 버블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라고 적혀있는 책은 되게 많아요. 투자책. 어떻게 팔라고 하는 책은 그 부분이 좀 적어요. 그리고 좀 책도 읽어보면 자신감이 좀 부족해. 그쵸? 왜냐하면 사는 것보다도 사는 거는 이성을 갖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파는 건 이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되게 감성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주가 자체가. 광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잘 팔았다 못 팔았다 가지고 너무 본인을 과대평가하실 필요도 없고요. 낙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나눠서 이런 얘기는 드려요. 뭐냐 하면 개인 투자자이다. 제가 생각한 개인 투자자는 뭐 기관 투자자는 조 단위로 굴리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금액이 커도 몇억 단위, 몇십억 단위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매매가 쉽단 말이에요. 매매를 하루 만에 할 수 있어요. 기관 투자자는 절대 그게 안 돼요. 거기다 수많은 규제들이 있죠. 개인 투자자는 그런 규제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도구는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그렇게 차트를 잘 보는 편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엄청 오르고 있을 때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전 이제 그런 질문 받으면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거래량이 실린 장대 연봉에 팔아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막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락이 찔끔할 때는 뭐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거래량을 동반해서 음봉이 쫙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만 모르는 이유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 그 사이 이렇게 막 이익이 100%가 났어요. 근데 장대 연봉 쭉 마이너스 10%가 나왔어. 그럼 내가 이익 낸 게 100%가 90% 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10% 빠진 거 아쉬워한다고요. 근데 그럴 때는 파시는 게 좋아요. 대체적인 경우에. 두 번째로는요.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왠지 모르게 주가가 좀 약해요. 이제는 좀 좋은 뉴스가 나와도 별로 상승을 못해. 그러면서 슬금슬금 옆으로 개걸음을 하면서 근데 이 방향성은 살짝 하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받쳐줘야 되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이평선이 막 모여.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여기쯤에 왔다.
라고 하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다시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대체적으로는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하루 만에 팔 수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이제 S&P 500의 2011년도 차트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 반등 V자에서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쵸? 그리고 처음으로 소위 말해가지고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이때가 나오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사실은 뭐, 요런 때도 팔 수 있어요. 장대 연봉을 보면은, 기분 좀 별로네, 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죠. 두 번째 사례는 이런 거예요. 되게 빠지진 않는다. 그쵸? 1300에서 1350 사이에요. 그렇게 기간을 보시면 한 달 반을 가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기분 나쁘게 떨어져. 그러다가 어느샌가 모여 있어요, 이평선이. 그러고 나서 자목대음봉 나오는 거는 제일 안 좋습니다, 이거. 다시 반등해도 진짜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실 이게 약간 막 갑자기 막 오르고 이러니까는 제가 차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럴 때는 차트가 오히려 믿을만 하거든요, 펀더멘탈보다. 자,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은 그러실 수 있죠. 이거 듣는 분들 중에 기관 투자자분들도 계시니까.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하라고? 우린 또 펀더멘탈 봐야 되거든요, 기관은. 자, 그러면은 향후에 발생할 이벤트들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1월 20일에 바이든 취임일이에요. 소위 말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소위 그 바이든 트레이드, 바이든 수혜주거든요. 진짜 취임하면 이때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를 하겠죠. 나는 이런 거 저런 걸 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 관련주들이 야, 드디어 이거 실체를 갖췄어. 너무 대단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루머일 때 사고 뉴스에서는 파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소위 바이든 트레이드 주식에 뭐 장기 추세를 꺾는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뭐 장기를 꺾진 않거든요. 그건 펀더멘털이 진짜 와야 되는데 그냥 수급상으로 몰림을 봤었을 때는 이때가 피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니까는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한국만 봐서는 3월 15일까지 지금 공매도를 막아놨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아놓은 나라가 없지 않나요 싶은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면적으로 막은 나라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진 증시 중에. 16일부터 공매도 재개된다. 그럼 보통 생각들 아시죠? 야, 그럼 3월 15일까지 신나게 하고 16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공매도를 할 때는 뭐 무차입도 있지만 차입으로 합니다. 보통은 그 전에 대차를 구해요. 차입을 한다는 거예요. 빌려와요. 딴 데 가가지고서. 그러면 여러분들 HTS에 보시면 대차 잔액 증가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내가 공매도를 하려면 그 전부터 빌려야 되거든요. 이게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게 오르는 애들이 제가 볼 때는 2월 중순 정도부터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공매도 이게 멈췄잖아요.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롱숏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숏도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숏을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해가지고서 안 하게 되면 롱도 풀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대안으로 다른 것들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개별 주식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롱숏 그 페어를 잡지를 않고 이제 뭐 증시 선물을 매도한다든지 아니면은 글로벌로 본인 펀드가 처음에 이제 출시가 돼 있는 거면 한국 쪽에서는 숏을 잡지를 않고 일본 뭐 중국 미국 주식을 숏을 잡고 국내 주식 좀 롱 포지션 잡는다든지 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분들이 그때 공매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 1년 동안 약이 많이 올랐겠죠. 그쵸? 그러면은 대차를 신명나게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1월 26, 27일 날 FOMC가 있고 27일 날 결과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이때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연준 테이퍼링입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요. 자, 일단 테이퍼링이란 게 뭐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13년도에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긴축 발작이거든요.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긴축 발작해서
지난 2013년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이 처음으로 양적 완화 종료를 시사한 뒤 신흥국의 통화 가치와 증시가 급락했던 현상을 말한다. 입니다. 급락했답니다. 급락. 특히 신흥국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뭔가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이제 선진은 어땠냐? 사실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5월 22일이었는데 벤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 GFC 처음으로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증시가 오 하면서 빠졌어요. 10%까지는 안 빠졌지만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연간 나오는 5에서 10%의 하락을 테이퍼 발언으로 미국 증시가 맞이하게 된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랑 비슷한 일이 이번에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채권도 시장 영향 어땠는지 한번 보고 가시죠. 요 날이 이제 테이퍼 텐트럼 일어난 날이에요. 금리가 보세요. 이게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보다도요, 그 채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환율 다루시는 분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테이퍼 텐트럼은 진짜. 왜 그랬냐? 금리 보세요.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던, 이제 이게, 여기 지금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이건 잘못, 네. 어쨌든 금리 그때 당시에 상승했던, 그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혼란을 겪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행파맨 자전거 타는 행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발언이 나오면 굉장히 조금 증시나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요거랑 엮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저희 이제 댓글창에 용호선님께서 그 연준의 토탈 에셋 그래프만 보고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 변동 상세 내역은 연준 홈페이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해서 연준 요 페이지 보는 법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짧게. 일단 이제 그 FRB 치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와요. 구글에서 치시면 나오고 탁 들어갑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부터 답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메뉴가 위에 있잖아요. 그쵸? 이 중에서 데이터를 들어가세요. 데이터를 들어가시고 여기 H4.1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하시면은 발표된 날짜들이 나오죠. 제일 최근 거 지난주에 나온 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여기서 쭉쭉 내려보시면은 자, 요 5번 있거든요. 5번에 보시면 토탈 에셋이 나오죠. 그쵸?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네, 토탈 에셋이 얼마고 제가 많이 언급드리는 센트럴 뱅크 이제 유동성 스왑 여기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가 이거 언급을 안 해요. 최근에도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 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요거 안 했는데, 약간은 그런 거는 뭐냐 하면, 자산, 네, 연준 자산 살짝 감소하고 있습니다. 2주 연속으로. 뭐 그렇다고 대세를 거스르기에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살짝 감소하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쵸? 자, 일단은 그래서 토탈 에셋에서 요거 상세 내역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 갖고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다시 이제 연준 페이지 와가지고요. 여기서 최근 거 보시면은 요거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굳이 요경로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만은 맨 앞에 글이 있길래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FOMC 본인들 미팅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2020년 거 보시면 되겠죠? 2020년 거. 자, 12월 걸로 가겠습니다. 우린 12월 거 봐야 되니까. 12월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자, 첫 번째로 스테이트먼트라는 거는 뭐냐? 첫 번째로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라는 거는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성명서예요. 성명서. 이게 이제 당일날에 이제 그 이틀 동안 FOMC 하고서 바로 나오죠. 그쵸? 요거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면은 이제 언론들에서 많이 쓰는 이제 성명서가 나옵니다. 여기 문구 하나하나 바뀌는 게 굉장히 집중해서 보죠. 그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뀐 그 전달에, 그 전 미팅에 비해서 바뀐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게 이런 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예.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날에 언론 이제 Q&A를 하세요. 그 의장이 나와가지고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Q&A 어떻게 했냐. 그 내용이 쫙 다 나옵니다. 네. 아, 요거는 이제 그거 뭐냐. 점도표하고 나오는 거예요. 점도표하고 나오는 거네. 뭐 점도표도 자료에 많이 쓰시잖아요. 뭐 그 다음에 경기 뭐 PC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것도 쭉쭉 나오고요. 이게 아니고 프레스 컨퍼런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요런 것들 네 아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크립트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쭉 하면은 뭐 나옵니다. 이제 뭐 중간중간에 보시면 자, 자기는 뭐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인 뭐 누군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상세한 이제 Q&A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거는 이거예요. 의사록. 회의한 거를 간추려 갖고서 이렇게 또 발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합의된 내용 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만 봤죠. 그쵸? 그러고 나서는 상세하게는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 나눴는지 이것도 중요할 텐데 요거는 좀 늦게 나와요. 15, 16일 날 했는데 1월 6일 날 나옵니다. 위에도 보시면은 이제 발간하는 날짜가 뒤에 있죠. 그쵸?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이제 조금 골 때려요. 지금부터는요. 무조건 회사로 들어가시면은 컨트롤 F로 찾으셔야 되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나왔어요. 에셋 펄처스에 대해 갖고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12월 달 의사록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전 거 보면 되잖아요. 11월에는 안 나왔나? 11월에 안 나왔어요. 9월에는 안 나왔나? 하시면은 역시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언급이 됐어요. 처음으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죠. 그죠? 테이퍼링 이거 별론데? 역금융장세 가는 게 뭐 금리 인상이라던데 막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테이퍼 텐트럼을 겪었던 2013년 당시의 의사록은 어땠는지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옛날 거 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요건 최근 거였고. 옛날 거에서 자 2013년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5월 22일에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자 3월 달 것까지는 테이퍼링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5월 달에 보시면은요.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요 5월 달께 언제 발간이 되었느냐? 5월 22일이에요.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요게 5월 22일이라고요. 근데 1월 6일 날에 테이퍼링이란 단어가
지금 이제 자산 매입 엄청나게 한 이후로 처음으로 나왔는데 1월 6일에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증시 올랐잖아요. 그쵸? 증시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줍니다. 테이퍼링이란 단어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야, 너네 2013년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테이퍼링 했었잖아. 처음에 말 잘못해가지고. 에이, 사람이 배우는 게 있겠지. 이번엔 잘하겠지. 이번엔 저 단어 나왔지만 좀 더 너네가 예전에 비해서 더 일찍 말하고 더 말 많이 하고 뭐 부담 안 가게 소비하지 않겠니? 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그 다음에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설마 올해 내 하겠어? 올해는 아니겠지. 예전에 테이퍼 저 때 보시면은요, 5월 달에 저 코멘트가 나오고 12월에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2월 달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7개월 정도 걸린 거죠.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로 치면은 7개월 걸리면 7월인데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미리 시장에 소통하겠다 그랬고 얘기한 거니까는 내년 아니겠어? 약간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텐서프라이즈에서도 첫 번째로 테이퍼링 연말에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왜 하냐 하면 저는 이제 올해 12월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백신 같은 게 되게 잘 돼가지고서 산업활동 재개가 되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펜트업 디맨드도 있을 거고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금리가 그에 따라 상승을 하는데 뭐 연준이 뭐 아무리 저기 자산 매입을 그러니까 명분이 좀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좀 마음에 거슬리는데 이 평판 세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의장을 했던 많은 분들이 되게 훌륭하시기는 하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벤 버냉키 같은 경우에 당신은 헬리콥터 맨이야. 돈 푸는 것만 좋아했어. 나중에 돈만 풀었다가 퇴임하면 딴 데 자리 나가면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워낙 학자 출신들이 많으시니까 이쪽에는 학자적인 양심이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죠. 아니 나는 사실 돈 푸는 것, 돈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줄을 쬐이는 거 전부 다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오며 살아오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임기 있던 당시에는 풀어야만 했었기 때문에 계속 했던 거고, 막판에 가서, 그러니까, 되게 좋아진다 싶을 때는 내가 조금 이제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치고, 안 미치는 선에서 돈줄을 쪼였어. 실제 봐봐. 나 테이퍼링 했잖아. 저는 그게 버냉키였다 생각하거든요. 8년의 임기 동안에 헬리콥터 하다가 마지막 달 가가지고서 갑자기 매가 되어 나타났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 버냉키 임기 종료가 2014년 1월 31일이었어요. 근데 첫 테이퍼링 결정은 2013년 12월 18일이었어요. 굳이 이러셨어야 했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롬 파월 보세요. 제롬 파월도요.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납니다. 재선이 될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원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에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수한 감입니다. 감. 근데 어쨌든 조금 꺼림칙한 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의사록에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 물론 언론에서는 거의 언급 안 합니다. 증시 워낙 좋은데 뭐 테이퍼링을 FOMC 의사록에서 그거 단어 하나 한 번 언급됐다고 내가 다뤄야 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 날이 꽤나 중요할 수 있다. 예. 너무 오르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날이다. 왜냐하면 요 날 FOMC 결과 딱 나오고 나면 사실은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날 뭐 성명서에 별 내용이 있겠어요? 성명서는 별 내용 없을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딱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질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게 12월 의사록에는 테이퍼링이 있던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라는 걸 제일 많이 물어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대답을 잘못하게 되면 물론 아주 유려하게 다 피해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답을 잘못하시게 되면 조금 결과는 나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정도가 제가 볼 때에는 위험 요인이고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연준 테이퍼링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